사실 돌아보면 올라도 내려도 그렇게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는 특별히 조금 더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볼 수 있을 만한 희망은 없는 건지,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투자 기회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박기찬 이사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이제 월간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또 하반기를 봐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반기 자체가 워낙 어려웠어요. 뭐 인플레, 또 뭐 금리 급등,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구간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보면 이제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는 뭐 기정사실화 이런 목소리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인플레 급등 이후에 경기 둔화가 따라오는 사실 그게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해왔던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해 8월 달 이후에 이번 5월 달, 6월 달까지 10개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각종 동행 지수들도 다 지금 이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될 때 주가의 모멘텀이 약해지게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매우 당연한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예, 지금의 주가 하락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기 모멘텀 저하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일단 글로벌리 이 OECD 선행지수가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반등은 일단 올해 하반기 중에는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선행지수가 한 20개월 정도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연말까지 떨어지면은 17개월 떨어지는 거라서 그러네요. 경험적인 기간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일단 현재 여건 자체는 조금 더 길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하락세가. 지수와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굉장한 연동성을 보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일단은 꺾여 있는 채 10개월이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반등하려면 뭐 그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경기 둔화 국면에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만 이 둔화 과정에서 침체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침체와 관련된 가능성을 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깊은 침체가 아니라면 오히려 빨리 맞닥뜨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예, 우리 이제 이어질 인플레와 관련된 얘기, 금리와 관련된 얘기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는 바는 깊은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얕은 침체의 가능성은 있다. 예, 얕은 침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기의 침체라는 것은 그 경기가 좋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거품 또는 이제 버블 이런 것들을 꺼뜨리는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의 어떤 순기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번 팬데믹 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는 겉으로 보기에 이제 좀 빨라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2년간 누적해서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기간 측면에서도 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는 바람에 경기의 회복 구간을 단축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회복세가 짧고 강도도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제가 버블을 형성했을 그런 어떤 타이밍이 많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가 어떤 기술적 리세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버블을 꺼뜨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봤던 어떤 부동산 또 신용 버블의 붕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2001년도에 봤던 그 IT 버블 붕괴의 어떤 양상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침체의 가능성은 아주 얕은 침체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네. 이제 기간이 길지 않았고 경기가 이제 위로 확 올라왔었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 쌓여 있는 뭐 재고 부담이라든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침체도 얕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그 경우라면 사실 증시는 오히려 빨리 맞고 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뭐 아주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네. 근거인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때 어떤 주가가 얼마나 빠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네, 맞아요. 뭐 1950년 2차 대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뭐 몇 번 발생했고 그때 뭐 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 떨어졌다 네, 뭐 네. 한 보니까 뭐 30 몇 프로 40% 뭐 이렇게 숫자들이 막 나와요. 근데 평균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그것이 다 어떤 똑같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양상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안에 내용이 예. 다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균적인 경험치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라든지 네, 네. 또는 이제 IT 버블 붕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떤 버블 붕괴와 연관되는 그런 경기 침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뭐랄까요? 되게 일반적인 기술적인 경기 침체 시나리오의 주가 하락세를 갖다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로는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네.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은 1980년대하고 90년대 리세션 시나리오가 요 차트의 위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80년대, 그렇습니다. 우측이 90년대. 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블 붕괴와 관련된 그런 주가 2001년, 하락세였고요. 2008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네. 뭐 90년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에 주가가 한 3개월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20% 수준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바로 회복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80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제 상황이 복잡했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고 경제가 더블딥 침체를 맞았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보시는 대로 2차 때 약간 길긴 했어요. 주가 하락 기간이. 하지만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대략 뭐 앞에는 17% 뒤에는 23% 이렇게 네. 해가지고 20% 내외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S&P 500이 올해 연초 고점 대비해서 이미 20% 빠졌죠. 넘게 빠졌죠. 네. 이미 20% 네. 25% 가까이 네. 빠져 있는데 이게 얕은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싱을 갖다가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네, 지금 네. 상황은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리세션이 올 거니까 주식 시장이 한 번 더 붕괴한다. 이런 느낌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얕은 경기 침체 수준에서 받을 만한 주식 시장의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것이고 네. 때문에 이제 향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네. 금리.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 깊게 심화되지 않는 것을 그렇죠. 갖다가 조건으로 네, 하는 네.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인플레가 머지않은 몇 개월 내에 피크아웃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서 좀 숨통이 트여지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과거에 사실 올해 상반기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 배분상으로 봤을 때 피해갈 데가 없었거든요. 다 빠졌죠. 그러니까요. 네. 주식 채권이 이제 둘 다 약세를 네. 보이면서 우리 자산 배분할 때는 이제 한쪽이라도 이제 특히 주식이 안 좋을 때는 또 채권이라도 그렇죠. 세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네. 둘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경험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동반해서 약세를 띠는 케이스가 되게 드물어요, 사실.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 거죠. 엄청 네, 드뭅니다. 네. 엄청 드문 현상인데, 사실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극복될 때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보면은 네. 주식이 먼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채권이 먼저 움직인다. 채권이 먼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 하락세를 보이면서 네. 예, 주가가 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예, 그런 네. 상황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인내력을 갖고 예, 변동성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감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시점에 좀 이제 안정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1차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피크아웃 여부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사실 발표되는 지표들 근원 중심으로 해서 물가는 좀 피크아웃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현재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유가 변수가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유가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변수 중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로 이제 핵심 소비자 네, 물가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품 물가에 있어서는 피크아웃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서비스 물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상품 물가 쪽에서 먼저 피크아웃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일단 저희가 기존에 판단했던 부분과 연관돼서 예,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저 일단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 지금 가동률이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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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제 미국의 공장 가동률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꽤 이제 원활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의 왼쪽을 보시면 미국의 소비를 분해를 해봤을 때 서비스 소비가 이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상품 소비는 이미 예, 모멘텀이 꺾였어요. 그러네요. 보시는 대로. 네. 예. 왜냐하면 인플레가 막 올라오면서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소비 여력은 줄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 막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소비를 한단 말이죠. 네.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예, 극장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소비 여력은 없는데 돌아다니는 수요가 생겼으니까 결국은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썼던 여러 가지 IT 상품 이런 소비들을 갖다가 줄여야죠. 예, 네. 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강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네. 예, 공급은 예전보다는 좀 정상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서비스는 아직 뭐 여전히 물가는 살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의 소비 심리가 지금 뭐 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서비스 소비를 갖다가 늘리면 얼마나 계속 더 늘리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서비스 물가의 피크아웃도 그렇게 예, 멀지 않았다라고 예,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인플레 영향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소비 여력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이제 문은 열렸으니 나가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조금 해야겠고 다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계속 그 수요가 유지될 수는 없다. 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도 함께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고 이제 네. 그렇다면 금리의 상승이 약간 멈출 가능성 그리고 채권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그때부터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겠네요. 앞서 이제 그 유가는 사실 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또 뭐 기대 인플레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또 에너지이다 보니 네. 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네. 미국의 물가의 코어 인플레보다는 헤드라인 인플레에 네. 더 주목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인 인플레를 만들 때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가, 네, 에너지. 예, 유가였던 거예요. 국제 유가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바가 뭐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곡물가가 5월달 중순 이후로 또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네, 네. 예,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예, 높아진 물가가 그러니까 높아진 곡물가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덱스가 추가적인 상승이었고 조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가의 경우에도 지난 6월 초에 오펙 플러스가 깜짝 증산 확대를 했었어요. 증산량을 좀 더 늘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월간 40만 배럴을 증산하다가 예, 65만 배럴 증산으로 이제 네. 그 계획을 확대했는데
그 이후에 일단 유가가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사실 왜냐하면 그때 뭐 이게 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증산의 확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렇죠. 그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바는 오펙의 증산이 저는 일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올해 연초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3월 달 이후로. 네, 네, 네. 오렌지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입도 증가를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석유 제품 단가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유럽 때문입니다. 예,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돼요. 미국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보기도 했었고요. 네, 어쨌든 미국이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점유율을 잃게 생겼어요. 네, 네. 가만히 그러니까 생산량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어쨌든 이 셰일 혁명 이후에 오펙이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펙의 산유량 확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례적이지 않다.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점유율 경쟁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포기라는 표현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증산량을 확 늘리진 않는 거죠. 조금씩. 예,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이제 가격은 관리를 하고,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쉽게 떨어지진 않지만 네. 그래도 현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는 것만으로도 헤드라인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러시아의 감산과 오펙의 증산의 어떤 상호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펙의 증산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러시아의 감산량이 엄청날 건데 맞아요. 이게 조금 증산한다고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거죠. 네. 예, 사실 오펙이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제한적이긴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산할 여력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분명히 할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의 감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사실 다 막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많이 네. 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과 인도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네. 수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에서 실제로 이제 생산량이 3월달, 4월달 들어서 2월 대비해서 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5월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나서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제 공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근래 들어서는 유럽의 동맹 국가들도 조금씩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던 러시아의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인 감산의 확대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가의 상승은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확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헤드라인 CPI를 주목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연준은 인플레 지표를 볼 거예요. 당장 6월달 CPI가 7월 중순에 발표가 될 건데 그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인플레 하락세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에 에너지 가격이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8월달 이후에 결국은 8월달 이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코어 쪽에서 상품 소비가 좀 떨어지고 서비스 소비도 좀 둔화되고 이런 데 따른 어떤 피크아웃 그런 어떤 징후들과
그 다음에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할 네. 수 있는 유가의 어떤 물가의 피크아웃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당장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채권 가격, 주식 가격 다 같이 떨어졌던 국면에서 채권 가격의 반등이 먼저 나오지 주식이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있으면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준이 지금 75bp씩 인상을 이번 6월 달에 했고, 네. 7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것이 매우 확실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8월 달 이후에 연준이 일단은 뭐 50bp 또는 이제 그 이하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인플레에서 조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의 어떤 침체와 관련된 얘기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찍 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는데 2, 4분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꽤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수요 또는 이제 인플레의 어떤 피크아웃 가능성을 좀 높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의 어떤 피크아웃 시점이 당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저는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계속 갈 수는 없다. 네. 경기를 좀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는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단하에서의 어떤 저희의 전략은 조금씩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많이 위축받았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실 어렵지만 네, 빅테크, 네, 빅테크와 리츠,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희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래 이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했죠. 연초 이후 이제 에너지 섹터가 거의 이제 나홀로 상승을 했었어요. 다른 섹터는 다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유가의 상승 모멘텀이 약간 약화된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뭐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 과세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에너지 섹터 주가의 하락세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뭔가 가능성을 좀 저는 엿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눌렸던 인플레 유가 이슈 때문에 많이 눌렸던 말씀드린 대로 리츠 IT 이쪽 진영에 있어서 리바운딩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높게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봐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이 5섹터는 다 가져가야 되는 섹터로 제가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에너지, 고배당, 저변동성, 리츠, IT.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가의 어떤 피크아웃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들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현재로서 완전히 다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리바운딩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둘 필요는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츠나 IT의 주가 반등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전에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눌렸던 쪽에서 리바운딩 가능성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리츠나 I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이나 저변동성 이런 어떤 안정형 옵션들도 물론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절히 이제 섞어가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리세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예, 접근하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뭐 리츠, IT, 고배당, 저변동성 사실 뭐 올해 내내 비중 조절해가면서 이야기 드렸던 섹터군이에요. 여전히 네. 다 가지고 가야 할 것들로 보고 있지만 일단 이사님 보시는 뷰에서는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비중은 조금 낮춰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IT 예. 리츠는 비중을 좀 늘리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의 투자 전략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사실 뭐 중국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네.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달리 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먼저 움직였다가 먼저 반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확신해 가져도 괜찮을지 하반기에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중국을 조금 이제 신중하게 계속 네. 말씀을 좀 드려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마켓인가에 대한 되게 좀 본질적인 고민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의 반등을 봤을 때는 그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 예, 결국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결국은 예, 이 최근에 중국 증시 반등의 핵심 드라이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은 들어요. 네, 네. 예,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번 팬데믹 이후 사이클을 보면은 항상 예, 경기의 저점과 고점이 먼저 예, 발생을 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경기 고점이 형성됐던 것도 중국이 먼저였고, 예, 중국의 주가 퍼포먼스도 상대적으로 나빴었고요. 예,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중국이 더 빨리 떨어졌고, 예, 4월 달까지 주가도 더 나빴었어요. 네. 예, 근데 결국 이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리바운딩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예,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반등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네, 네. 예, 저희는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예,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상반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예, 소비가 또 감소하는 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요즘은 이전과는 네.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회도 약간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집권 세력의 약간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경계 심리, 네, 그러니까 네. 좀 중국 인민들을 좀 약간 다독이기 위한 네, 네. 예, 그런 어떤 배려가 조금씩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회복과 연관된 어떤 중국 증시 리바운딩 이런 모멘텀을 네.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최근 네. 이제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가져가고 있는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네. 긍정적으로 일단은 방향성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 워낙 사실 뭐 여기저기 악재 다 끌어다가 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마켓일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4월달, 뭐 5월달, 뭐 이럴 때는 사실 한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약간 이제 희망 섞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때 주가 퍼포먼스만 가지고 한국 시장을 평가해서는 네, 안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 사람조차 별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은 좀 소외된 마켓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매수 주체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컴백할 것인가? 컴백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낙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거죠, 일단은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리바운딩하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어떤 변곡점 형성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하고의 어떤 상호 역비례 관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두 지표의 상관계수를 갖다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92가 나오더라고요. 뭐
예, 원화가 약하면 주가가 코스피가 별로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사실 반대로 가네요. 너무 네. 반대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 정도의 음.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뭐, 예,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2000년 이후 장기 평균은 마이너스 0.22거든요. 그러네요. 뭐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0.22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되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네, 네. 예, 높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마이너스 0.92는 엄청난 거죠. 거의 그냥 반대로 간 마이너스 거니까. 1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매수 주체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이 상황에서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환율이 바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하반기 코스피를 볼 때 핵심적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서는 일단은 답이 잘 안 나오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면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혹시라도 이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빠르게 전개되게 네. 되면은 달러의 모멘텀도 좀 꺾이고 코스피가 좀 반등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환율의 변화라는 것이 주식에 선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코스피는 환율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떤 레거드 약간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네. 결국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뭐 좋든 싫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고 최근에는 그 흐름이 조금 더 강화돼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의 변화가 일단은 선행돼야 특히 환율 중심으로 나타나야 시장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이슈들을 쭉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전망 어떻게 하고 어떤 자산의 비중을 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타이밍 잡고 정확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 쉽지 않죠. 그래도 이런 변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룸을 열어둔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박희찬 이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